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안효상입니다.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이유가 제대로 된 정책 논쟁이 아니고 서로가 비방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그 비방을 감싸고 있는 게 이른바 부동산 문제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땅을 통해서 이익을 받느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LCT 타워를 통해서 특혜 분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이 선거 전체를 부동산 문제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윤영중 선생님 모시고 기본소득과 겹쳐 있으면서도 또 우리 시대의 커다란 문제인 부동산 불평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도 윤영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부동산 문제, 부동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또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선거나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그런 문제들과 해법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가인 것 같고요. 이번 선거만 봐도 이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이제 분노로 좀 소비되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노로만 소비하지 않고 제대로 이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좀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좀 논의해야 하는가를 한번 오늘 좀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또 부동산 문제의 해법과 기본소득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이 왜 필요한지를 또 오늘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본소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을 지대라고 하잖아요. 이 지대와 기본소득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그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라고 아주 잘 정리된, 국제적으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디어 역사가 제일 잘 정리된 그런 컨텐츠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 이제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직접 필자인 안윤상 선생님께 먼저 이 토마스 페인의 아이디어를 좀 설명을 한번 요청드려 볼까 합니다. 네. 아, 그럴까요? 네. 예, 뭐 토마스 페인이야 가장 유명한 거는 뭐 상식이라는 팸플렛으로 유명하고, 뭐 인간의 권리, 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뭐 미국 혁명의 주요한 인물이고, 뭐 미국 혁명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서 뭐 프랑스 의회 의원도 하고 뭐 등등등 했는데, 이 기본 뭐 그래서 기본소득의 어쨌든 뭐 시초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저는 요거 관련해서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때 시작하는 화두는 뭐냐면 '지구가 누구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어떤 누구도 자기 거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뭐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우리 모두의 것인데 인류 모두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두의 것이니까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쨌든 뭐 나뉘어지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은 누군가 거기다 열심히 자기 노동을 투여해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른바 뭐 17 세기 로크부터 이어져 오는 근대적인 개인적인 소유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토마스 페인도 뭐 그런 생각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했다. 그런데 노력하는 그 대상인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구가 누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우리의 모두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남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회에 대해서 혹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빚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 것까지는 네 거라고 칠 수 있지만 원래 있었던 것까지는 네 게 아니다.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뭐 자연적 소유권과 인공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중적 소유권을 어쨌든 나누고, 자연적 소유권에 대해서 모두가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토마스 페인이 생각한 건 두 가지 다 얘기했죠. 뭐 21살 때 15 파운드씩 나눠 주자. 이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초 자산이고, 50 세가 되면 그때부터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초 연금. 기본소득, 네, 예. 기본연금. 뭐 그래서 매년 10 파운드를 나눠 줘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200 년도 더 전에 뭐 어쨌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꼭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헨리 조지 같은 진보와 빈곤에서 얘기하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토지는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회 거기에다 인제 토지 단일세를 부과해서 그걸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사고들은 쭉 이어져 온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인제 말씀드린 게 기본소득의 원형 이렇게 되는데, 뭐 토마스 페인의 시대보다 오늘날 이 부동산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면 심각하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어쨌든 시대인데, 그랬을 때 그 토지 기본소득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노동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제 소득이 이제 그런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노동을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하는 소득. 인 것이죠. 근데 기본소득도 따지고 보면은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노동을 투입해야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가치관과도 어떻게 보면 좀 싸우고 있는 셈인 건데, 근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은 그 법적인 개념의 부동산 소유권자가 그 수익을 독점하는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두의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모두에게 나눠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나눠 갖는 것과 누군가 독점한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도 우리가 잘 따지고 보면은 그 땅이라는 게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지대 수익의 불로소득의 그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사람들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그런 오래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오래된 논의의 그 개념 원칙만큼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특히 그 피케티가 뭐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크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소득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자본을 통한 부동산 자산을 통한 그 자본소득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최근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소득도 불로소득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차이가 지금의 부동산 불로소득과 차이가 있다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누군가가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거고, 기본소득이라는 불로소득은 말 그대로 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에서 어쨌든 나온다, 이런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오늘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 요 선거를 통해서 더 불거지긴 했는데, 최근 부동산 불로소득 이슈라는 게 과거하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 네.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배경은 한 지난 10여 년간의 이제 그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이제 주식, 채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냐?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국가들이, 특히 국가들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를 상당히 유지를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저금리를 유지한 이유가 그 금리를 낮추면 그 싼 금리로 그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나 뭐 소비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대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제 세계 경기를 살려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금리를 낮추고도 경제가 잘 안 살아나니까 심지어는 이제
직접적으로 유동성 공급, 이 쉽게 말하면은 화폐를 이제 공급하는 식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중에 유동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넘쳐 흐르고 이게 실물 시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또 이 돈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투자 수익이 상당히 불확실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돈이 상당 부분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좀 몰렸고요.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까지 돈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 시장의 급등을 결국에는 이 세계 경제의 과잉 유동성, 저금리 기조에서도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근데 부동산의 기능이라는 게 이전과 좀 달라진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이라 그러면은 이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로 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도 이제 농토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장 부지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농토나 공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가 가치 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들이 더 부동산 가치가 높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왜 몰리게 되었는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몰려 있는 곳들에는 대부분 많은 기반 시설들이 몰려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도로, 뭐 상하수도, 전기, 그리고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잘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 불로소득이 집중되는 지역들의 기반 시설들은 다 따지고 보면은 공공이 투자한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를 따지고 봐도 과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그런 이유가 배경이 과연 이제 시장에서만 그런 것들의 작동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상당 부분의 공공의 의사결정, 공공의 투자가 들어간 곳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 살리려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했더니 그게 자산 시장의 급등을 가져왔고 이것도 공공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투자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동산 가치를 오르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배경을 좀 따져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가치가 오른 것에 이제 공공의 역할도 상당히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세상에 돈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 돈이 이른바 이제 뭐 자산 버블로 표현되는 양상으로까지 갔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특정한 이유가, 특히 인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공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져서, 좀 전에 말씀하신 뭐 기반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양상까지 말씀해 주셨고, 물론 이 말씀을 더 올라가면 뭐 1970 년대 이후에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화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금융주도 성장이라고 부르는 이 전반적인 자본주의의 뭐 양식의 변모 뭐 이런 것까지 어쨌든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뭐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돈이 이제 많아진 뭐 이런 양상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어쨌든 급등이라고 하는 양상들이 뭐 나타났고, 그래서 그리고 그 자체가 어쨌든 주요한 이제 투기의 대상인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뭐 일부는 있겠지만 반대할 사람은 대체로 없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은 이른바 "백약이 무효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부동산 불평등과 기본소득을 연계해서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부동산 불평등, 부동산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일단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현상, 그리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할 만한 주거 공간이 좀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급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금으로, 보유세나 이제 거래세 같은 세금으로 푸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돈줄을 막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제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대출 규제는 사실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고 한때는 상당히 의미 있었는데 지금은 할 만큼 해도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급 측면의 그 대책들은 이거는 사실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기를 좀 부추기는 측면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공급을 또 그 특히 서민에게 그 필요한 주택 공급을 좀 그 이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공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세심하게 좀 정책을 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외에 얘기했었던 이제 세금 문제를 다룬다면요. 그 부동산 문제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 논의됐었던 중요한 해법으로 논의됐던 그 세금은 결국에는 보유세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그 부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 그 이제 지점에 착안을 해서 기본소득과 연계한 이제 보유세 강화 방안, 이 이제 토지세와 토지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용해인 의원이 그 3월 3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토지세와 토지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아직 발의하진 않았고 발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그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민간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거둔 재원으로 모두에게 배당,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그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이 재산세와 종부세 체계를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재산세와 토지세와 토지 배당 체계로 바꾼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세로 대체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이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부과가 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일부에 한정해서 이제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일부에 한정되는 세금을 모두에게 부과한 대신에 그 다시 대신에 전 국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전 국민에게까지도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모두에게 배당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세금을 그 토지세로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토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시켜서 뭔가 이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배당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사실 토지에 대해서 세금 많이 걷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것과 관련된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요즘 그 이른바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재산세 세금 폭탄이다. 공시지가 때문에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마저 세금 폭탄이다. 그리고 소득도 없는데 집 한 채 가졌다고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그 사실 세금을 올린다는 것, 특히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나오는 이제 그 세금 인상 방안들은 그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좀 완화할 수 있으면서 상당 부분 이제 정당성과 정치적인 동력까지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정도의 효과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불로소득을 분배해서 얻을 수 있는 불평등 완화의 효과입니다. 예. 지난주 방송에서 그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추산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다시 말해서 임대 수익과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합쳐서 불로소득의 규모가 2019년에만 352조 원, 전체 GDP의 한 18.4%에 달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지난주 소개해드린 그 발표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많은 불로소득이 잘 분배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에 352조 원이라는 거대한 이제 그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만 발생한 그 토지 부동산 불로소득이 105조 원, 전체의 한 27% 정도에 달합니다. 근데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이 그 수도권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도 그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까지 포함한 지역이죠. 근데 경기도에서 수도권을 따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없지만 한 대략 추산해 볼 때
서울시에서만 27%가 나왔고 수도권 인구가 그 서울보다 많은 한 1,500만 명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결국에 부동산 불로소득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그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이 주요 국가들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수준인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GDP 대비 지가, 토지 가격이라고 표현하죠.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지가가 4.57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국가에서 생산된 경제적 가치의 총합보다 토지의 가치가 5배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배, 영국 같은 경우에는 2.8배, 캐나다는 1.8배, 그리고 핀란드는 그 0.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국가들에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 토지 소유의 분포를 따져봐도 한 5억 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상위 한 6% 안에 든다고 볼 수 있고요. 9억 원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상위 3%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가 그 상당히 편중되게 분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입니다. 집값이 이전에도 꾸준히 상승세였는데요. 최근 2, 3년 동안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좀 전에 제시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만 봐도 GDP의 한 16에서 17% 수준이었던 게 2019년도에 18.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2020년도에는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결국에는 이 조세 저항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준만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세를 그 상당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도 이 보유세의 반대급부인 무엇이 필요한가, 또 그 보유세를 올리는 대상에게도 반대급부가 필요하지만 그 보유세에 해당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그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 이제 어떻게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가, 이 반대급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불로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동력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가 따져봤을 때 토지를 배당하는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설명해 주신 대로 토지 보유세하고 인제 배당의 메커니즘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한마디로 보유세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토지 배당은 뭐 얼마나 되는지 이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유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세라고 한다면 이제 법적인 그 명칭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2018년도 기준으로 그, 이제 부동산 가치의 0.16%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보유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시기별로 이제 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1995년도에도 0.15%로 지금 2018년도에 0.16%랑 이제 크게 차이는 없다가 종부세 도입했었던 2006년도 그쯤에 조금 올라갑니다. 0.17%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조금 하락해가지고, 여튼 결론적으로 한국의 그 보유세 수준은 0.16% 수준으로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추세로 쭉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주요 국가들은 보유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영미권 국가 영국이랑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보유세가 좀 높기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거의 1%에 가까운 보유세율을 매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유세를 100년 동안 내면 이제 부동산 가격과 같은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네.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유세율이 조금 하락해서 0.89% 수준입니다. 근데 한국과 비교하면 뭐 한 5배, 6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OECD 주요 국가들은 0.3%에서 0.5% 사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이
0.41%인데요. 한국의 0.16%와 비교했을 때는 그 한국이 이제 그들 국가에 비해서 평균에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몇몇 언론의 뉴스들을 보면 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정부가 여태까지 낮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었냐. 뭐 이런 식의 그 뉴스들이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은 그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에 자료를 하나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유경준 그 의원은 전직이 통계청장입니다. 아, 예, 통계청장 출신, 그렇죠. 예. 예, 통계청장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인데 그 통계청장 출신이니까 상당히 통계 신뢰성이 좀 느껴진 사람들이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보겠죠. 근데 이분이 발표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정부가 가볍다고 한 걸 비판하면서 뭐 어떤 세금을 예로 들었냐면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것까지 다 합치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의 보도자료에는 그 보유세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통계청장 출신이 거의 망신당하는 수준이니까 그 양도소득세는 보유세가 아니니까요. 네, 취득세랑 양도소득세는 보유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발언을, 표현들을 그 정부가 그 부동산 세금이 가볍다라고 한 것을 비판하면서 내다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혼동하고 오해를 하면서 정부의 보유세가 낮다고 얘기한 게 가짜 뉴스였냐. 유경준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경준 의원도 그걸 좀 노리고서 그런 식으로 좀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그 자세히 따져보면은 한국의 거래세도 늘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거래세라는 게 말 그대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그 거래세가 좀 많이 거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거래세는 그 부동산의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요. 이 사이클에 따라서 국가별로 순위도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유세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그 이론 재론의 여지 없이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근데 이 낮은 수준도 여태까지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이죠. 예, 여기서 뭐 확인하고 가죠. 그러니까 유경준 의원이 아마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퉁쳤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방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보유세는 그냥 무조건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래세는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내는 거니까 실제 그 뭐죠?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는 거래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예, 그런데 뭐 그러다 이런 얘기가 어떤 정부 여당 쪽에서 "한국의 보유세가 인제 낮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유세 높이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른바 여권에서는 그 종부세 트라우마라는 게 있을 정도로 그 종부세 때문에 정권 뺏겼다라는 인식조차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시 그 세금 폭탄론 이것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 기간 동안 거의 금기시됐던 그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최근에는 인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인제 조국, 추미애 이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죠. 이분들이 최근에 인터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 공개념을 꺼내서 불로소득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그 수단으로서 보유세 강화를 좀 얘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그 또 소득주도 성장의 이반자로도 알려져 있는 홍장표 현재 이제 부경대 교수도 최근에 이제 한겨레 신문 칼럼 지난주 칼럼이었는데요. 이 칼럼을 통해서 부동산 적폐, 보유세 강화가 답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제목으로 여러 그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를 조금만 되짚어 보면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왜 환수해야 되느냐.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 노동의 대가를 얻는데 그 노동의 대가보다 결국에는 올라가는 집값이 그 따라잡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그 일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고 이제 개발 이익이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그 개발 이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신도시 만들고 도로 만들어서 생긴 이익인데 왜 이걸 개인이 가져가느냐.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불로소득 환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흔들렸다. 혼란스러웠다. 어떨 때는 그 투기 수요를 잡는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공급을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또 세제도 종합부동산세는 인상해야 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재산세를 좀 낮춰야 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정부의 방향 그 정책 방향도 이제 갈짓자 행보를 좀 보였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투기로 얻는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분이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수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려면은 정권이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권 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권 초기의 경제 수석으로서는 또 어떤 그 보유세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입장과 또 추진을 하려고 했을까 뭐 그런 것들이 또 이 칼럼을 읽으면서는 한편으로는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쏙벤치에 마치 좀 관전자처럼 이제 칼럼을 쓰셔서 그 맞는 얘기를 읽으면서도 좀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분이 지적한 대로 정부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저항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그 공시지가를 올리는 재산세를 이제 올리는 그런 그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론의 힘을 이제 거스르면서 정치적 그 추진할 만한 정치적 힘이 있느냐, 정치적 그 동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이 점에서 이제 토지세와 연계한 이제 기본소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세 기본소득의 어쨌든 주요 내용을 어쨌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내놓은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여러 연구자들도 그 여기에 대한 안들을 좀 상당히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두 가지 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용해인 의원이 이제 조만간 법안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안인데요. 그 안은 최근에 이제 토론회에서 상당 부분 제시된 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들을 보면요. 그 안과 또 다른 안 한 가지는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그 토지세와 토지 배당, 이제 국토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 방안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고요. 이 경기연구원의 방안은 지난번 대선 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했었던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의 내용이 좀 더 업데이트된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많지만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용해인 위원회 안은 그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그 이제 누진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례세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비례세라는 거는 이제 정률과세를 예. 5%나 10%라는 하나의 정률로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누진세라는 거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 이제 여기서는 토지 과표별로 다른 세율을 부과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것이죠. 용해인위원회는 누진세 방안을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경기연구원은 이 비례세와 누진세 두 가지를 다 시나리오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또 우리 세금 제도라는 게 그냥 이 누진세와 비례세 방식으로 세율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비과세 감면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과세 감면 제도도 그 애초에 이제 기본 공제를 하느냐, 나중에 이제 비과세 감면에 부합하는 것들을 공제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복잡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 복잡한 방식들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방안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인 의원은 기본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비과세 감면 제도는 일정 부분, 상당 부분 그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을 좀 회피하고자 했고요. 경기연구원은 조금 거꾸로 기본 공제는 유지하는 대신에 비과세 감면 제도 중에서 감면 제도들은 상당 부분 정리하고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기술적인 얘기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설계했을 때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용해니언 안에서는 전체 가구 가운데
87.8%가 순수의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쪽에서 일부에 한정돼서 이제 세금을 받는 기본소득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고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 그 부동산 10억 원 그 10억 원 이상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만 그 받는 기본소득보다 더 내는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는 집이 자신이 소유한 집이 4인 가족이고 소유한 집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소득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요거 얘기할 때 그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요거 토지 배당도 마찬가지인데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인 맞습니다.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마다 좀 다르게 해야 실제 현실에 부합하고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네. 뭐 예시니까 일단. 예. 아마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인제 10억 원 4인 가구가 1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5억 원이나 그 정도 수준의 뭐 그 정도 보다 되겠죠. 낮은 예. 인제 가격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득을 보겠죠 아마. 예. 근데 요 보이스 강화랑 관련해서 주로 뭐 보수 언론들이 얘기 많이 예로 드는 게 은퇴한 사람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뭐 강남에 있어서 집은 좀 비싸다고 치고 근데 소득은 별로 없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금 올리면 그거 임대료로 전가할 텐데 그러면 세입자들이 말 그대로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어쨌든 막아 보겠다는 이유로 인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요 부분은 그래도 뭐 대답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는 논리니깐요. 근데 인제 뭐 정책적으로 뭐 대안을 강구하기 이전에도 이분들이 아예 방법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또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면은 그것에 그 가치에 기반해서 뭐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요새 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자산을 금융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음. 아니 그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또 대출 받으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인제 또 정책적인 대안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은퇴를 해서 소득이 없는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 실거주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 인제 그 어떤 적절한 이자율을 좀 부과를 해서 그 인제 세금 내는 보유세 세금을 일정 부분 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하고 그 적은 금액만 내다가 그 차액만큼은 나중에 좀 몰아서 낼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할 수도 있고요. 또 매도 시에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 정부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보유세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데 그럼 집 가진 사람들이 이 보유세가 올라간 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할 거다. 음. 결국에는 이 선의로 만든 정책이 결국에는 경제적 최약자들에게 그 피해를 끼칠 거다. 그렇게 음. 귀결될 것이다. 이런 인제 그 논리들이 상당 부분 많은 정책에서 인제 비슷한 논리의 알레고리로 사실 그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아니 사실 임대료가 인상되는 거는 보유세 강화 때문만이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도 결국에는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 세입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유세 강화를 안 하더라도 그 세입자들에게는 임대료가 커지면 부담이 커지고 그때는 아무런 뭐 대응할 수단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에 그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토지 배당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은 그 기본소득은 일정 부분 세입자들에게는 그 올라간 임대료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세입자들에게만 다 전가시킬 수는 없거든요. 일정 부분에게는 집주인이 보유세를 부담하게 돼 경제적으로도 그 유인 구조로도 그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세입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을 주면서 인제 더 이 부담을 그 감당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토지 배당의 논리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세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까지를 이제 놓고 보면 이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이게 시간에 따라서 뭐 해결돼 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네. 맥락에서 보면 그게 예. 제일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제가 네. 빠뜨렸습니다. 네. 예. 잘 그렇게 설명해 보면 주세요. 이른바 인제 뭐 탄소세 탄소 배당하고 사실은 이제 유사한 목표와 구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뭐 보유세를 아예 안 낸 게 될 수도 있죠.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가 인제 다른 데로 가서 뭐 보통 뭐 케인지안이라면 이제 좀 더 그 생산적인 데로 가서 뭐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까지는 우리가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하향 안정화의 방향을 이제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부동산 불평등 그다음에 뭐 넓게 뭐 부동산 문제 예 이제 해법에 대해서 그 보유세와 배당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이외에 뭐 오늘도 칼럼 소개를 좀 해 주실 것 같은데 또 마이너스 소득세 얘기인 모양입니다. 네. 지난번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제를 다루면서 간략하게 마이너스 소득세를 좀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에서 한 번 좀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게 그 이후에 오세훈 후보가 명확하게 안심소득제를 서울에 200 가구를 정해서 음. 안심소득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안심소득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소득세가 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시 재원 방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니까 서울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걸 좀 의식했는지 200 가구에만 한정해서 이 마이너스 안심소득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일종의 했습니다. 실험을 하겠다는 거네요. 실험도 뭐 시범 실시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적절한 실험인지가 좀 의문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재원 마련 방안이 불가능한 그런 방안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결국에는 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개해 드릴 칼럼은 변양호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 공직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용어의 장본인입니다.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변양호 씨가 예전에 이제 재경부 관료였었던 시절에 당시에 이제 외환은행이 부실 상태에 빠졌었고 이 외환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까지 이제 협상을 벌여가지고 외환은행을 상당히 이제 매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외국 자본이라고 한다면 론스타라는 론스타죠. 예. 네, 론스타라는 자본이었었는데요. 근데 론스타라 원래 금융기관을 인수하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요건들이 있는데 당시 론스타 그것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상당히 지난한 법적 논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직사회에서는 변양호 씨처럼 일 적극적으로 못하겠다. 약간 그게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표현이긴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당시에 이제 변양호 씨의 행동이 적절하느냐 안 적절하느냐는 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후의 행보는 보고펀드라고 한국형 사모펀드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VIG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고문으로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알려진 그리고 제일 규모가 상당히 큰 사모펀드의 대표이자 지금은 이제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한 거는 마이너스 소득세인데 제가 이분의 이력을 왜 자세히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마이너스 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보수 정당과 그리고 기업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라는 거를 한번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왜 그런지는 결국에 이게 좀 유명하게 만든 계기가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밀턴 프리드먼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마이너스 소득세도 이거를 제대로 잘 시행하려면은 상당 부분의 증세와 그리고 기존의 취약계층에게는 이전에보다는 상당히 전향적인 수준의 소득 보장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의 보수 정당과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를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예. 얘기하는데 이유가
네. 뭐 자기네 편이 얘기해서 얘기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느낌이 상당히 부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그 안심소득제가 그뭐 기술적으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이제 세게 공격할 생각은 좀 별로 없고요. 상당 부분 이 안심소득제든 무엇이든 그 이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그 이전과는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을 그 이제 말씀하신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평가할 만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밀턴 프리드만의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제 물론 그런 이제 좋은 효과와는 별개로 이 칼럼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언급과 대조가 있었는데요. 그 기본소득은 소득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역진적이다. 또 그 역진적이기 때문에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너소득세는 더 취약할수록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지난번 안시소득제 그 소개한 대로 그 이제 중위소득과 미달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차츰차츰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런 측면에서는 그 마이너스 소득제가 더 이제 그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측면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기본소득을 이제 주는 쪽에서만 본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걷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기본소득도 이제 그 역진적이진 당연히 않고요.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그 누진적인 측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본소득 모델, 거의 모든 기본소득 모델은 누진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소득세와 기본소득은 조금 더 온당한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그 공통점과 정신이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 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좀 온당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제 온당한 비교를 할 때 그 공통점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차이점은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통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마이너스 소득세도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증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제 소득세 구조를 바꿔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도 더 걷어서 그 재원으로 이제 그 덜 버는 사람들에게 이제 취약계층에게 채워주겠다라는 이제 구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더 거두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제 더 누진적인 세금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세를 얘기하고 있고 증세를 얘기하는 방식이 기존 세제를 누진화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 마이너스 소득세를 얘기하는 그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양호 씨도 이 칼럼에서는 증세와 누진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소득세의 되게 중요한 특징들이 증세와 기존 세제를 누진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분배 체계와 재분배 체계 전체를 어쨌든 이제 좀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얼만큼 더 내는가 뭐 덜 내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조세 체제의 변화, 우리가 보통 증세라고 말하는 이것과 연동돼서 볼 때만 어쨌든 의미 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래야만 비로소 뭐 기본소득 그다음에 기타 여러 제도 사이에 뭐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오늘 뭐 그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방식을 이용해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토지 보유세와 이제 토지 배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런 방향으로 해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하여튼 유영준 선생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